근데 제가 이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이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행지수 하나만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대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 모시고서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일 것 같아요. 실질적인 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그 주식과 부동산의 어떤 상관관계, 연관관계가 좀 있나요? 예, 부동산 가격이 주가에 좀 후행하죠. 예, 사이클을 구해보면 뭐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예, 제가 잔변동은 제거해버리고 그 추세를 구해가지고 구해보니까 한 1년 정도 집값이 코스피에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금리, 환율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예, 제일 선행한 게 채권 시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 시장. 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난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거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언제 오르느냐 그거는 주가하고 한 1년 정도 뭐 시차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주식시장을 먼저 보면은 부동산 가격도 방향은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일변동이 좀 많잖아요. 예. 변동성이 많은데 그러면 주식이 그러면 좋다, 상승한다 이렇게 보려면 어떤 지표를 좀 보면 되나요? 예, 저는 뭐 주로 세 가지 지표를 보거든요. 예,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예,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의 코스피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때로는 가소평가됩니다만은 뭐 제가 2021년 하반기 작년에는 가대평가됐다. 예, 그래서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작년 말 보면은 명목 GDP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한 22% 정도 저평가됐어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은 주가가 제자리 간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주식 비중 좀 늘리시라고 권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총 유동성이에요. 강의 통화라고 M2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거에 비해서 높냐 낮냐. 2000 이후로 5년 이후로 보면 장기 평균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서 차지하는 비 평균이 58%였거든요. 예, 그런데 2021년 한때 65%까지 갔어요. 가대평가됐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48%, 5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다는 거죠.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가 가대평가됐느냐, 가소평가됐느냐. 흔히 들고 주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요. 개가 코스피고 일평균 수출이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개 들고 산책하면 개가 보통 앞서가죠. 앞서가는 예, 그런데 2021년 6월에는요, 이 개 코스피가 주인 일평균 수출의 36%나 앞서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저평가됐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앞으로 주가를 전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예상하고 뭐 주가가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1년 6월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정점이었었어요. 예, 그때 우리 코스피 3,300이 넘었을 때였죠. 근데 이게 정점 치는 거 보고 예,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제가 전망해 보니까 올 3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늦게 발표되니까 4월께 5월 말에서 발표돼요. 4월께 오른 걸 확인하려면은 5월 말 가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저점을 치고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정말요? 예. 미국에서도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10년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어떤 때는 5개월 선행하고 어떤 때는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2월 달에 한번 역전이 잠깐 됐었죠. 예, 지금은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보면 선행지수도
오를 수 있다는 아,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최소한 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변동치를 꼭. 하나만 아셔도 된다.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저 부자들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뭐 어떤 분은 2조, 어떤 분은 7천억, 뭐 이런 부자들도 만났는데요. 이런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네.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 흐름을 알면은 네. 개인의 부도 축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건 미리서 나타내 주는 게 선행지수예요. 그러니까 선행지수 하나만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넘었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선행지수가 이미 꺾이고 있었다는 거죠. 선행지수 꺾이면 앞으로 경기도 나빠지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선행지수 하나만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대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 뭐 선행지수 이건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하거든요. 네, 네. 이거 하나는 꼭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교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제 상승을 시작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떤 식으로 좀 구축해서 가야 될까요? 우선 우리 가계 자산 배분을 보면요. 뭐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78%가 실물 자산이고요. 금융 자산은 22%. 거기서 네. 전월세 보증을 빼면은 16%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 자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 네, 네. 예, 그리고 가계 그 금융 자산 배분 보면요. 작년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 금융 가계 자산 중에서 은행의 비중이 한 43%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었고요. 네. 주식 비중은 23%에서 20%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그런데 저는 주식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더 높아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주가가 3천 넘었을 때 주가가 가대평가됐거든요. 아까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유동성에 비해서 20-30% 가대평가됐어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형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다. 그런데 뭐 이 방송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당장 주식을 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연초에 2180까지 올랐다가 2600 근접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8월 무렵에 제가 정확한 뭐 기간, 시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아마 미국 쪽에서 충격이 오면서 우리 주가도 한번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때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똑같은 이유로 금을 이야기하고 금, 있습니다. 네. 금이 지금 사상 거의 최고치를 네. 한번 찍었는데요. 어떻게 더 올라가나요? 예,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가죠. 조정을 네, 거칠 네. 겁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금 가격도 달러 지수하고 저 미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달러 지수가 떨어지니까 금 가격도 올라간다. 앞으로 최소한 달러 지수가 20%는 떨어질 거다. 기간의 문제니까. 금도 앞으로 20% 오를 수가 더 있다는 오를 수 거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많이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아, 네네네. 예를 들어서 오ren 버핏 이분이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와요. 네네.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죠. 아, 네. 그렇죠. 네. 시세 차익만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을 사기는 사시되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진단하실까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KB 그 국민은행 통계를 제가 많이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예, 중간중간 조정이 있지만은 네. 작년 6월에 정점을 치고 네네. 떨어지기 시작했죠. 보니까 대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대구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 네. 예, 그렇죠. 대구는 저 미분양 네. 가구가 우리 전체로 지난 2월 말에 이제 한 7만 5천 가구 좀 넘는데 대구가 1만 3천 가구가 됩니다. 아, 네네. 대구가 떨어지니 대전이 떨어지니 인천이 떨어지고 서울 강남 네네. 다 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이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정부에서 뭐 20번 넘게 규제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올랐어요. 네. 이번 정부 계속 규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그 추세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부동산 가격을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PRR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월세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네네. 월세 지수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장기적으로 평균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로 벗어났느냐 밑으로 벗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뭐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한 20%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런데 요새 저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 네네. 오른다 네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일간지에서 저를 그 비관론자로 어떤 분을 낙관론자로 그분은 집이 계속 오른다. 아, 예, 네네.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 예, 그런 주장을 서로 비교해 놨던데 그 언론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토론 한번 해보고 아,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니까 네네네. 집값이 어떻게 오른다고 될 거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너도 금리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자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네.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집값을 결정하는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 금액이 많은 영향을 줘요. 예, 그런데 시간을 두고 6개월, 12개월 이 시차를 두고 보면은 집값 결정에 경기가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 정점을 치고 이제서야 떨어지는 초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오르면은 뭐 집값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주면 집값 오른다. 네네. 이런 것보다는 경기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급등했었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급락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산에 비유하는데 저는 뭐 등산 아주 좋아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산에 오르다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 정상 부분 가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 가파르게 오른 분야는 이제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산을 내려다 보면은 중간 언덕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에 하락했다가 일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언덕쯤에 해당된다. 아, 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네네.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엔 그러면 지금 이제 완만한 하락으로 만약에 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요? 뭐 저는 최소한 앞으로 1년은 좀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봤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매월 발표하거든요. 네네. 예, 거기 보면은 예, 부동산 전망 심리 지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 심리는 네네네.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60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보다 네. 밑에 있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작년 11월 60일이었으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었죠. 네네. 그런데 올 그 3월 통계 보니까 8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아직도 100 미만인데 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60일에서 80까지 올랐다는 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심리지수하고 집값하고 제가 시차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한 15개월 정도 아, 선행. 예, 그게 선행하더라고요. 네, 심리 지수가. 예. 네. 뭐 작년 11월 저점을 쳤다면 12여 개월이라면 어. 뭐 내년 1분기 어둠 무렵에 저점이 튈 수가 있죠.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좀 놓고 보면 뭐 악성 뭐 물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중공후 이제 미분양 이런 부분들도 살짝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일단 비금융권에서 지금 좀 많이 연체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짓누를 이런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예, 그 우선 그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요. 뭐 지난 2월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가 약 7만 5천 가구가 넘고요. 뭐 대구가 13,000 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악성 미분양 말씀드렸습니다. 악성 미분양 잘 아시다시피 준공이 끝났는데도 분양이 안 된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 국토부 통계는 8,500채 이렇게 정도 된다는데요. 근데 부동산 전문회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18,000 가구 넘는다고 있다는 아, 겁니다. 네네. 이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네네. 건설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그 미분양이 많다고 그러면은 잘 안 사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또 많이 깎아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7만 5천 가구인데 거의 10만 가구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09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 오고 2009년 3월 달에는요. 16만 6천 가구까지 갔었거든요. 네, 정말. 심각했었죠. 네, 네. 예, 그런데 우리 저 국토부에서도 10만 가구까지는 지켜보겠다. 지금 일부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이 많이 나니까 그것 좀 정부에서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뭐 지금 삼성전자가 재고 많이 쌓이니까 뭐 반도체 가격 할수 없. 떨어지고 우리가 재고가 많으면은 우리 기업들 재고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IMF 경제위기고 재고가 가장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뭐 싸게 팔아야 되죠. 예, 그리고 생산을 조정해야 되죠. 네. 근데 집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만 뭐 건설에서 싸게 팔아야 되죠. 최소한 이 어려운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일부 건설회사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거 PF 대출, 네. 일부 저축은행, 일부 증권회사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자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게 어려워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재해 있는데 예,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미분양 가구 수가 10만 가구 늘어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드러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좀 뭐 뱅크럼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수준은 아니죠? 어떠신가요, 교수님 보시기에? 뱅크런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홍콩에 어떤 은행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처마 밑에 다 모였대요. 네. 근데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저 은행에서 돈 찾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은행 가서 돈 찾아가고 그 은행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큰 은행들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몰려오는데 네. 아마 뭐 작은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들이 혹시 유의해야 될 부분, 이 부분 혹시 조언해 주실 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사회적 전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우리가 그 2020년 통합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가대평가됐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새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1700 간다, 뭐 외환위기 온다 이런 거 사회적 전념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저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저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네. 금융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좋은 예, 말씀이시네요. 이 금융그룹의 회장님께서요. 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은행의 경쟁력이 대출에 있었는데 가계 부채도 많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수단이 936조예요. 네. 그래서 기업 대출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경쟁력은 대출보다는 유가증권 운용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데 은행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역시 해안이 있으신 예.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금융으로 부자가 되려면 금융에 대한 지식.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도 뭐 네. 제가 얼마나 좀 전달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조금 네네.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 저평가됐고 예,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거는 아직도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채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주식도 예, 비중 지금 20%까지 떨어졌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공부도 많이 된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어떤 좋은 말씀 또 해주시려고 한번 또 나와주실 거죠? 약속을 바꿔서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네. 네. 자, 그러면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